일본의 상도 3회. (2부) 교토 상인. 농부는 하루에 6시간 일해서 한 달에 쌀 석섬을 얻는다. 상인은 하루 8시간 일해서 한 달에 쌀 석섬 한 되를 얻는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1장) 천년 상인의 고향 교토. 교토, 경제의 중심이 되다. (1600년 9월) 일본이 통일된 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대가 열렸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본거지였던 오사카를 버리고 현재의 도쿄인 에도로 가기 전 교토에 교토의 부엌이라는 니시키 시장을 만든다. 비단이라는 뜻의 니시키 시장은 다목적이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교토 출장소에 해당하는 니조성에 각종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는 일본 경제의 중심이었던 오사카 상권을 최대한 교토 쪽으로 옮겨 오사카 상인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1603년 니시키 시장이 설치되었다. 당시로서는 일본 최고의 시장이 수도인 교토에 생기자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상인들이 니시키 시장과 교토에 들어와 터를 잡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이오마타라는 사람이 상경에 생선 가게를 내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가게는 지금도 고등어 초밥인 사바스시를 팔면서 393년째 영업 중이다. 주방용 칼 등 부엌용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아리스구는 1619년에 니시키 시장에서 개업해 일본을 대표하는 칼 가게로 지금도 영업 중이다. 그 후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렇게 상인들이 교토로 대거 몰려든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한 후 오사카 대신 교토를 키울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신흥 상인들은 교토라는 신천지에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가게를 일으켰다. 교토의 노포들에게 배우는 교훈.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는 771년에 창업한 혼수가게인 겐다로, 오늘날까지 1338년간 영업 중이다. 두 번째로 오래된 가게는 790년에 창업한 부채가게 마이센도다. 현재 교토에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게는 6곳 정도로 추정되는데, 아마 전 세계의 도시 중 교토처럼 오래된 가게가 많은 도시는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토에서 300년 이하인 가게는 가게로 쳐주지도 않으며, 마찬가지로 3대 이상을 교토에서 살지 않은 사람은 교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교토의 물과 공기를 3대쯤 마셔야 교토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 교토가 1200여 년간 일본의 수도였다는 유별난 자존심이기도 하지만, 상인 정신이 가장 투철한 사람들이 바로 교토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토 상인 정신의 핵심은 신용이고, 신용 방식은 교토의 요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교토에는 요정거리를 뜻하는 5대 하나마치가 있는데, 이곳에는 수백 년간 이어온 독특한 전통이 있다. 이는 요리값과 화대 등 그날의 유흥비를 요정에서 손님 대신 먼저 치르고 나중에 지불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날 유흥을 대접하는 사람이 손님이 보는 앞에서 계산하는 행동을 보이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날의 술값은 1, 2개월 뒤 우편으로 통지되고 손님은 그때 계산하면 된다. 이것은 손님과 업체 간의 신용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하나마치 손님이 되려면 재력은 물론 신용이라는 자격이 필요하다. 교토의 유명한 요정인 이치리키 또한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된다. 회원이 되려면 기존 회원 중 최소 한 사람의 추천이 필요하고 회원의 자격 요건도 있다. 대학에서는 총장급, 대기업은 사장급 이상, 공무원은 장차관급, 정치가는 삼선 국회의원 이상, 예술가는 노벨상 수상자 등이다. 교토 사람들은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촌스런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시 믿음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우회적인 의사표현 중에 오차스케를 드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있다. 오차스케란 밥에 겨자가루, 김, 과자를 녹차와 함께 말아먹는 간단한 일본 음식이다. 이 말은 이제 그만 돌아가달라 라는 뜻이다. 이런 음식을 손님에게 내놓는 것은 사실상 모욕인데 그걸 내놓음으로써 그만 돌아가달라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고맙다는 표현도 상대의 표정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 얼굴엔 미소를 띠면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면에서 교토의 문화를 다분히 귀족 취향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교토 상인들은 그런 환경에서 적어도 1000년 이상을 살아왔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 땅에서 결속을 다져온 사람들끼리 거미줄처럼 뿌리가 얽혀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은 그곳에서 쉽게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전통을 중시하는 교토의 요정도 그 경영 패턴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여관이나 요정에서 자신들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손님을 접대했으나 최근에는 요리의 종류별로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생선회는 생선회 전문점에서,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전문 식당에서, 오리나 닭요리 등은 해당 전문업체에서 모두 납품받는다. 교토의 상인들은 전통을 중시하지만 반면에 새로운 것을 잘 도입하는 특징도 갖고 있다. 하나마치 경영의 아웃소싱은 첨단 기업으로부터 배워온 것이다. 교토 화과자 이야기. 교토에는 오하라메라는 유명한 콩떡이 있다. 찹쌀에 검은 콩을 꾹꾹 눌러박은 값싸고 볼품없는 떡이다. 그런데 이 떡은 교토 명물 중에 하나다. 오하라메의 원래 뜻은 오하라 여자다.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의 인근에 오하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의 여자들은 생계를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머리에 이고 교토까지 가서 팔았다. 오하라 여인들은 아침에 죽 한 그릇을 먹고 오전 내내 걸어 교토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나무를 판 돈으로 보리 한 옵을 사서 다시 오하라로 돌아가야 했다.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틴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그런데 오하라로 나가는 거리에 떡집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너무 배가 고파 떡집 앞에서 망설이고 망설이다 콩떡 하나를 사 먹게 되었다. 처음에 떡장수는 행색이 너무 더러운 그녀에게 떡을 팔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녀가 오하라 마을의 나무단 장수인 것을 알게 되었다. 떡집 주인은 한입의 동전이지만 천금보다 더 힘들게 번 그녀들의 노고를 알기에 그 뒤부터 오하라 여자들이 사먹는 콩떡은 좀 더 크고 실하게 만들게 되었다. 비록 단 한 개의 떡을 사지만 떡집 주인에게 그녀는 소중한 고객이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하찮은 액수의 손님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를 소홀히 대하면 언젠가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고 결국 상점은 문을 닫고 만다. 라는 진리를 체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오하라의 콩떡은 교토의 명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콩떡 속에 숨어있는 사연을 알고 있는 일본 과자 가게들은
한 개의 과자를 사더라도 그 과자를 정성껏 포장해 준다. 꽃보다 과자가 아름다워야 팔린다. 화과자는 일본의 상징이다. 일본인들은 화과자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 실제로 일본의 화과자는 과자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화과자의 역사는 적어도 1000년이 넘는다. 그 시작은 일본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나무와 풀의 열매를 과자처럼 먹다가 중국 당나라 때 한반도로 유입된 과자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오게 된다. 화과자의 전통은 일본에 질병이 만연하자 님묘 천황이 질병을 퇴치하고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6월 16일에 과자와 떡을 신에게 바치면서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 무렵 일본에는 화과자 장인들이 나타난다. 오늘날 일본의 대표적인 화과자점인 토라야의 선조가 그 무렵 조정의 어용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화과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인절미 구이 가게인 교토의 이치와가 1000년에 개업했다. 그 후 1200년대에 이르러 일본 화과자의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중국 사절단인 겐도시가 송나라에 다녀오면서 중국의 과자 기술을 배워온 것이다. 바로 이 기술이 발전해서 오늘날 일본의 화과자가 되었다. 당과자와 함께 차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에서는 다도회를 열 때 과자를 곁들인다. 일본 상인의 상도 이시다 바이간. 오늘날 일본 상인의 바이블이자 일본인의 상도를 최초로 체계화시킨 책으로 성문시막을 들 수 있다. 성문시막을 쓴 이시다 바이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바이간이 8세 때 들어간 포목점은 얼마 안 돼 파산하고 말았는데 점포가 망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던 바이간은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전가를 받게 된다. 주인을 한번 모시면 어버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주인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시다 바이간의 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으나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아버지였기에 바이간은 고향에 돌아갈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가게에 남아 13세가 될 때까지 극심한 고생을 하면서 주인을 복양했다. 바이간은 아침 일찍 일어나 물건들이 잘 보이도록 가지런히 정리했고 밤에는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하루 종일 가게 일을 하느라 고단했지만 밤에도 쉬지 않고 책을 통해 유학, 불교, 신도 등을 배우고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 나갔다.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지배인이 되었다. 그는 지배인 생활을 하면서 더욱 깊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 스승을 찾아다녔다. 그때 만난 사람이 오구리 료운이다. 바이간이 오구리 료운으로부터 배운 것은 도와 심이다. 그는 참선과 수행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더욱 깊이 다져나갔고 반토 생활에서 은퇴한 뒤에는 심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열었다. 그리고 15년간 제자를 가르치고 여행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교화에 힘썼다. 그리고 그 시기에 성문심학을 저술하게 된다. 성문은 이시다 바이간의 아호이며 심학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반성해 몸으로 실천한다는 뜻이다. 이 성문심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은 정신 수양이며 자기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진정한 상인은 상대방과 자기가 모두 잘되게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해 80% 벌이에 만족해야 한다.
마음이 허하고 정신 수양이 안 된 자들이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소비에 열중한다. 인의 예지신을 추구해야 신뢰를 얻는다. 그의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일본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파나소닉 그룹의 창업주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경영 철학의 80%는 이시다 바이간으로부터 배운 것임을 고백한 바 있다. 또 근면, 절약, 정성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국민성도 바로 그로부터 출발해서 확립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